2500년 전의 중국. 예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은 끝없이 인간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도리를 말했고 무력보다 품격을 말했으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읽는 동양고전 시리즈 3편인 논어는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던 기록입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치열한 고뇌와 삶의 대화들을 모아 3부작의 호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 합니다. 1부작은 제1편 하계에서 제6편 옹야로 이 시기에 공자는 아직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간에 대한 기대와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인간과 사회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공자의 회의와 시대에 대한 절망이 점점 짙어집니다. 춘추시대란 어떤 시대였습니까? 겉으로는 왕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힘있는 제후들이 세상을 나누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붕괴됐고 끝없는 전쟁과 신뢰 붕괴, 예법 해체, 정치적 혼란과 실리 중심 사회였습니다. 논어는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제 논어 1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하기. 배움의 시작. 하기는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배움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배움을 통해 먼저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논어가 하기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에게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2. 공자의 제자 유자가 말하기를 효성과 우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을 어기고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군자는 기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모든 일에 근본이 서야만 도가 생겨난다. 효성과 우애는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인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인이 적으니라. 4.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나 자신을 3가지로 반성한다. 남을 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던가, 벗과 더불어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던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는 않았던가.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지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사를 삼가고 신중히 하여 백성들의 믿음을 얻어야 하며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수고를 덜고 시기를 잘 고려하여 백성을 부려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며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특히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으면 그를 배워야 한다. 7.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겨 섬기되 미색을 좋아하듯 하며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할 것이며 임금을 섬기되 몸을 바쳐 충성할 것이며 법과 사기되 말에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는 반드시 학문이 있는 자라고 말하리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믿음을 주로 삼되 자기만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바로 고쳐라. 9. 증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신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10.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정치에 관한 것을 들으시는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온화하시고 선량하시고 공손하시고 검소하시고 겸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청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장은 공자의 제자 자금이 자공에게 공자께서 방문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정치를 논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묻는 대화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남다른 덕망과 태도가 자발적인 이끌림을 만들어낸다고 답합니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동을 살펴보고 3년상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행하던 도리를 고치지 말아야 비로소 효자라 할 수 있느니라. 12. 유자가 말하기를 예를 쓰임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옛 성왕의 도는 바로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이를 따랐다. 하지만 조화롭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조화가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그저 조화롭게만 하려고 하고 예로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장은 공자의 제자 유자가 예를 실천할 때 조화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가르친 구절입니다. 맹목적인 조화보다는 예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 유자가 말하기를 약속이 의로움에 가까워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법에 가까워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 친밀함을 잃지 않게 관리한다면 그 사람 또한 지도자로 받들만하다. 이 장은 12장에 이어 공자의 제자 유자의 가르침으로 약속과 공손함이 반드시 의로움과 예법의 기준에 맞아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바라지 않고 편안하게 거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도를 취하여 바르게 나아가야만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느니라. 15.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법을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뼈를 깎아 상아를 갈며 옥을 조각하고 돌을 쪼아낸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이제 너와 함께 시를 논할만 하구나. 과거의 것을 알려주니 그 다음 단계까지 아는구나. 15장은 공자와 그의 뛰어난 제자 자공이 주고받은 대화로 끊임없이 인격과 학문을 닦아나가는 군자의 자세, 절차탁마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라. 제2편 위정 정치와 통치 공자는 법과 힘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춘추시대의 제후들은 힘으로 나라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두려움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서야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해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실린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 위정편 2장은 시경 300편의 핵심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공자의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로서 다스리고 형벌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서 다스리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잘못을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니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세에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없었고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70세에는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5. 맹의자가 효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라. 번지가 수레로 모시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의자가 나에게 효에 관하여 묻기에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번지가 묻기를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죽으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니라. 6. 맹무백이 효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근심하느니라. 이 장은 공자가 맹의자의 아들인 맹무백의 질문에 답하며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7. 자유가 효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효라는 것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와 말 같은 짐승도 다 먹여서 기르고 있으니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개의 말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8.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표정을 보고 알아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수고를 대신하고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어찌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장은 공자가 제자 자하의 질문에 답하며 부모를 섬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늘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빛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와 온종일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그는 내 말을 한마디도 어기거나 따지지 않아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가 물러간 뒤에 그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니 내가 가르쳐준 바를 충분히 실천하고 넓혀서 발휘하고 있구나. 회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하는 동기를 살피고 그 만족하는 것을 관찰하면 그의 사람됨을 어찌 숨기리요. 어찌 숨기리요.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천하고 그런 뒤에 그에 따라 말해야 하느니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두루 소통하되 편당을 짓지 않고 소인은 편당을 지으면서 두루 소통하지 못하느니라.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한 사상에 빠지기 쉬우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을 행한다면 해로울 뿐이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니라. 18. 자장이 벼슬 구하는 법을 배우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되 위태로운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그 가운데 절로 얻어지게 되느니라. 이 장은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출세하거나 벼슬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 즉 언행의 신중함에 대해 가르쳐준 구절입니다. 19. 애공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까지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곧고 올바른 사람을 등용해서 곧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놓으면 백성은 마음까지 복종하지만 곧지 않은 사람을 등용해서 곧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20. 개강자가 묻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도록 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믿음직스럽게 임하면 공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에게 자비롭게 임하면 충성스러워지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여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곧 고나는 것이 됩니다. 21.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하고 오직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 이를 정치에 베푼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어찌 꼭 조정에 나아가 일하는 것만을 정치라 하겠습니까?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마치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23. 자장이 묻기를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이어받았으니 시대에 따라 빼고 더한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이어받았으니 빼고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나라를 이어받는 자가 있다면 비록 100세대 뒤라 할지라도 알 수 있느니라. 이 장은 제자 자장의 질문을 통해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근본 규범, 즉 예법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영혼이 아닌 것에다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며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 제3편 8일 예의 붕괴 8일편은 당시 사회 질서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존중입니다. 1. 계시가 자기 집 뒷뜰에서 8일물을 주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보고 그냥 참아낸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리요. 이는 당시의 세도가 개손씨가 자기 집 뒷뜰에서 8일물을 주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가 비난한 말입니다. 아무리 세도가 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노나라의 새 대부 가문 중 하나인 삼가에서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릴 때
시경의 옥노래를 연주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후들이 제사를 돕고 천자는 엄숙하고 깊도다라는 가사를 어찌하여 대부인 삼가의 사당에서 연주한단 말인가. 이 장은 분수에 넘치게 천자의 권위를 침범한 권력자들의 허례허식과 오만함을 공자가 정면으로 비판한 구절입니다. 공자가 태어난 곳인 노나라에서 당시 자신의 권세를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대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가 지적하는 삼가의 행패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한때 공자는 국왕이 대신들과 함께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제의 제간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구절은 그때 공자가 제사를 끝내면서 그들 세 가문의 행패를 보고 한탄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의가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육예의 하나인 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부모의 상을 당하면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해야 하느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의 여러 나라에 없는 것보다도 못하느니라. 천하가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난 공자는 여기저기서 제후들이 세력을 키워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6. 계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공자께서 염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개손씨를 죄에서 구해낼 수 없겠느냐. 대답하기를 구해낼 수 없나이다. 그러자 공자께서 탄식하시기를 아, 슬프도다. 태산의 산신이 예의 근본을 물은 임방만도 못하단 말인가. 태산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높은 산으로 당시 노나라의 국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각 나라의 제후는 산천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이하의 신분인 사람은 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신하의 신분으로 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군왕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반드시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읍하고 양보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술을 마시니 그 활쏘기에서의 경쟁은 실로 군자가 취하는 것이니라. 8. 자하가 묻기를 시경에 방긋 웃는 웃음에 입술이 더욱 곱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매가 더욱 고우니 마치 흰 바탕에 채색을 한 것 같구나 하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흰 바탕이 있은 뒤에 채색을 하여 아름답게 됨을 말하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덕을 갖춘 위에 예가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바로 상의로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만 하구나.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는 이를 증명하기가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는 이를 증명하기가 부족하다. 이는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문헌만 족하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니라. 공자는 하나라나 은나라의 예는 논할 수 있지만 그 하나라를 이어받은 기나라에는 전 왕조의 문물과 제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자의 학문적 태도가 얼마나 실증적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제에 있어서 이미 술을 땅에 부은 이후의 일을 나는 보고 싶지 않으니라. 체제는 중국의 천자가 시조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조를 출생시킨 나라의 임금만이 부왕의 제를 합하여 지낼 수 있었습니다. 노나라의 시조는 주공이었지만 제후의 나라였기 때문에 체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옳았습니다. 비록 주나라에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자는 그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 때 신을 부르는 의식이 끝나면 더 이상 제사 지내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10일. 어떤 사람이 체제의 이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지 못하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아마 이것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오. 하시고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이 장은 체제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으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쉬워진다는 공자의 거대한 정치적 통찰을 담은 구절입니다. 12.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실 때는 마치 조상이 앞에 계신 듯이 하셨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실 때는 마치 신이 앞에 계신 듯이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이 장은 공자가 제사를 지낼 때 가졌던 지극한 정성과 진정성 그리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3. 왕손가가 묻기를 깊은 방 속에 모셔놓은 신주에게 비는 것보다 차라리 부뚜막에 귀신에게 빌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소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이다. 이 말은 당시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왕손가는 위나라의 대부로서 당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할 의사가 있음을 위나라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왕손가가 당시의 속담을 빌어 모든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니 자기에게 먼저 그런 의사를 보였음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천리를 내세워 교묘하게 왕손가의 말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는 사상이나 학문뿐만 아니라 남을 대하는 임기응변까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를 거울 삼아 비추어 보았으니 참으로 찬란하고 풍성하도다. 그 문하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이 장은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공자가 극찬하며 따르겠다고 선언한 구절입니다. 15. 공자께서 대묘에 들어가시면 모든 일을 일일이 묻곤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 대해 말하기를 누가 추의 사람이 예를 안다고 했느냐. 대묘에 들어오면 매사를 묻는구나. 공자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이니라. 이 장은 공자가 노나라의 시조를 모신 사당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태도 자체가 가장 진정한 의미의 예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도인이라. 옛날에 활을 쏠 때는 활을 쏘는 것보다 예의를 더욱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사람에 따라 각자 힘에 알맞은 활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천하가 매우 혼란했으므로 그러한 미덕이 차츰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미덕을 무척 아쉽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17. 자공이 고사게 쓰이는 희양을 버리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고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천자는 매년 12월에 역서를 각 제후에게 나눠주었고 제후들은 그것을 사당에 보관했다가 매월 초하루에 희양을 바치고 그달의 역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해마다 지내오던 고삭을 문공 때부터 잘 지내지 않다가 정공과 애공 때에 와서는 아예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을 맡은 관원은 계속 양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자공은 고삭을 지내지 않으므로 양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공자는 비록 고삭을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을 바치는 법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양만이라도 바치는 것이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를 다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첨한다 하는구나. 당시 노나라는 강력한 새 대부 가문이 권력을 쥐고 흔들며 임금을 헛수아비로 만들었던 하극상의 시대였습니다. 대다수의 신하들은 임금을 무시하고 힘있는 실세 가문에 줄을 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자가 전통 예법에 따라 임금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자 세태에 물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공자를 향해 권력도 없는 헛수아비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떤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장은 원칙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이 도리어 주변의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세상의 딜레마를 꼬집은 공자의 탄식이 담긴 구절입니다. 19. 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관저편은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구나. 21. 노나라 애공이 제아에게 사직단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묻자 제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라 사람은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측백나무를 심었으며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나라가 밤나무를 심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끝난 일은 간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니라. 애공은 사에 심는 나무에 대해 물었는데요. 공자의 제자인 제아의 대답은 너무 엉뚱했습니다. 상대방의 묻는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딴전을 부린 것입니다. 하나라 왕조에서는 소나무,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다고 당시의 사실을 말해놓고 마침내 대답을 해야 할 곳에서는 밤나무의 율자와 두려워하다 겁이 나서 떨다의 율자가 발음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 백성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해학적인 뜻이 담겨 있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당시의 풍습을 비웃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도덕적인 말로서 제자인 제아의 말을 막았던 것입니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시는 새 소시를 거느렸고 아래 관원들에게는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 할 수 있겠소이까?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고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나무를 세워 문을 가리면 관시 역시 나무를 세워 문을 가렸고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우호를 위해서 술잔을 올려놓는 자리를 마련하면 관시 역시 술잔을 올려놓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그 관시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소이까?
이 글에서 공자는 관중의 공적은 높이 평가했지만 그의 인간 됨됨이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음악의 원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악기의 음이 한데 합쳐지는 듯해야 하고 연주가 풀어져 나갈 때에는 조화를 이루는 듯하며 음절이 명쾌하고 분명한 듯하며 가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하여 하나의 악장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4. 의지방의 봉인이 공자를 만나보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들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소. 그러자 공자를 따르던 사람이 공자와 만나게 해주었다. 그가 공자를 만나보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왜 걱정하고 계시오? 천하가 무도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은 장차 부자로 하여금 목탁을 삼으실 것이오. 이 장은 의국이라는 국경지대의 관리가 공자의 위대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하늘이 공자를 온 세상의 영적 도덕적 목탁, 즉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예언한 매우 감동적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25. 공자께서 소학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시고 무학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는 이루었지만 선의 극치는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은 예술적 완성도와 도덕적 가치를 결합하여 역사적 인물의 덕망을 음악으로 평가한 공자의 세련된 비평안이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차리되 공경스럽지 않고 상에 임하되 슬퍼하지 않으면 내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리오. 제4편 2인 인간다움. 2인편은 논어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편 중 하나입니다.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지러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지 않은 자는 공공한 곳에 오래 처하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길게 처하지 못하지만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악한 것이 없느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빈과 천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것이나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떻게 이름을 이룰 수 있으리요?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니 절박한 때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위급한 때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 진실로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실로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진 것을 행하는 데 있어 어질지 않은 것을 그 자신의 몸에 더하도록 하지 않는다. 하루를 능히 어진 것에 힘쓸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아직 그렇게 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한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허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니 남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 수 있느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남루한 옷과 나쁜 음식을 수치로 여기는 자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족하지 못하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이 세상에 적당한 것이 없고 정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의를 쫓아서 의와 함께 살아가느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편안한 안주를 마음에 품으며 군자는 법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은혜, 즉 사사로운 이익을 마음에 품는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으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제는 무엇에 쓰겠는가. 여기서 예제는 문물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권력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 형제와 임금까지 배신하는 하극상이 만연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열쇠가 법과 처벌이 아닌 예의와 양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 설 능력을 근심할 것이며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알려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할 것이다. 이 장은 벼슬이나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스스로 역량을 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자의 현실적인 직업관과 인생관을 담은 구절입니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느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예, 그러하옵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의 제자들이 묻기를 무슨 말씀이신지요?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뿐입니다. 여기서 충과 서는 자기의 양심에 충실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동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바로 이 충과 서란 말로서 공자의 인의사상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욕에 밝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 하느니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허물이 있거든 은근히 간할 것이니 간함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수고로워도 원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 것이며 혹시 먼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릴지어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바꾸지 않아야 가히 효자라고 할 수 있느니라.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연세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는 것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연로하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할까봐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니라.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제함으로써 삶의 법도를 잃거나 실수하는 사람은 드무니라.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을 더듬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 26. 자유가 말하기를
군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간하면 오히려 욕이 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자주 충고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제5편 공야장 사람을 바라보는 공자. 이 편은 공자가 제자들과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공야장편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아내. 한없이 진지하고 영민한 아내는 극기복례의 화신이며 가난에도 도를 즐기던 공자가 가장 사랑한 수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일컬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했으며 스승의 가르침에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공자가 그토록 아내를 아꼈던 이유는 재능 때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옹야편에서 아내가 조실부모하고 가난하게 살다 요절했을 때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며 통곡하는 장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자로. 성급하고 직진하는 성격의 자로는 의협심이 강한 행동파입니다. 공자의 보디가드이며 공자에게 가장 구박받지만 가장 친근한 제자였습니다. 공자보다 겨우 9살 아래로 거친 건달 출신이었으나 공자의 인품에 감화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나면 먼저 몸이 움직이는 성격이라 공자가 늘 너는 제명에 못 살 것이라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합니다. 자공. 천재적인 외교관이자 대부호인 자공은 언변이 뛰어나고 영악합니다. 그러나 공자 사후 학파를 지킨 인물이죠. 공자 학파의 재정적 지주이자 브레인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수완이 좋고 말재주가 뛰어나 나라 간의 외교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공자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칭찬을 갈구하다가 너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보배로운 그릇 호련이다 라는 기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염구. 염구는 실무 능력이 탁월한 행정 및 재정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요. 다재다능하나 유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염구는 노나라의 실권자 개손씨 가문의 가신으로 들어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개손씨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재산을 불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도왔다가 공자에게 내 제자가 아니니 너희들이 북을 치며 그 죄를 공격하라는 호된 파문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 인물입니다. 1. 공자께서 공야장은 가히 사의를 삼을 만하다. 비록 그가 검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니라. 하시고 그의 딸을 공야장의 아내로 주셨다. 공자께서 남용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다 하더라도 형벌이나 처형을 면할 사람이니라. 하시고 그 형의 딸을 남용의 아내로 주셨다. 2. 공자께서 남용을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형벌과 죽음은 면할 것이다. 하시고는 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3. 자공이 묻기를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니라. 자공이 묻기를 어떠한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련이니라. 호련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옥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공자는 자공의 인품과 덕성을 생각하며 종묘 제사에 쓰이는 보배롭고 빛나는 그릇과 같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4.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옹은 어질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남을 상대로 말로만 넘길 것 같으면 오히려 자주 남의 미움만 사는 것이니 그가 어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5. 공자께서 제자 칠조계에게 벼슬을 하라고 하시자
실조개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감당해 내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가게 된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뿐일 게다. 자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용맹을 좋아하는 것은 나에 못지않으나 재능은 취할 바가 없느니라. 자루는 공자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스승인 공자가 유독 자기만을 생각해주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공자는 자루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루의 용기는 나에 못지않으나 나의 참뜻을 이해하는 재능은 없구나 라는 뜻이었죠. 7. 맹무백이 묻기를 자루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모르겠노라. 맹무백이 다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천승의 나라에 한 부를 맡아서 능히 다스려 나갈 만하나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천집이 있는 고을과 경대부 집에 가신 일은 맡아서 할 만하지만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적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적은 예복을 갖추고 조종해서 빈객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논할 만하지만 그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8. 공자께서 자공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회와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교가 안 되느니라. 나도 내가 회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9. 제여가 낮잠을 잘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으며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으니 여에게 무슨 말로 꾸짖으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의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실까지 살피게 되었으니 제여 때문에 고치게 되었노라. 제아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는 능란하고 교묘한 말솜씨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공자가 보는 앞에서 낮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아는 나태한 정신과 게으른 습관에 대해 책망을 들었고 공자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실을 잘 살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정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늘 어찌 그를 강한 사람이라 하리요. 여기서 강직함은 단순히 성격이 세거나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원칙을 지키는 도덕적 단단함입니다. 당시 세태는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보다 내면의 묵직한 정직함과 덕이 훨씬 중요하다는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11. 자공이 말하기를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아직 그런 경지에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12.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의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천도는 가히 얻어들을 수 없습니다. 이 장은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의 학문적 깊이에 경외감을 표하며 남긴 고백입니다. 13. 자루는 교훈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면 오직 새로운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자루는 성격이 급하고 용맹했지만 자신이 배운 도덕적 가치를 반드시 몸으로 증명해내려는 엄청난 실천력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는 지식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은 가르침을 내 삶에 완벽히 적용하기도 전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4.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를 어찌 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매우 영민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이므로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 장은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가 죽은 뒤 최고의 영예인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이유를 묻는 자공에게 공자가 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사성어인 불치아문의 유래가 되는 대목입니다. 15. 공자께서 자산을 평하시기를 그에게는 군자의 덕목이 4가지 있었느니라. 스스로 처신함에는 공손했고 윗사람을 섬김에는 공경했으며 백성을 기르고 베품에는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림에는 의로웠느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사람과 잘 사귀었느니라. 오래도록 변함없이 공경하였느니라. 이 장은 공자가 제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인 안영의 인간관계 방식을 극찬하며 고사성어 구의경지를 남긴 대목입니다. 구의경지란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제나라의 새 임금을 섬긴 명제상 안영은 키가 작았지만 지혜와 소박한 성품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 장에서 가까운 사이, 오래된 친구, 가족일수록 익숙함으로 선을 넘지 말고 늘 처음처럼 존중과 예의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은 큰 거북을 감추고 기둥머리에 무진 곳에다 산의 형상을 조각하고 대들보 위에 짧은 기둥에는 무늬를 그려서 기륭화복을 빌고자 하니 어찌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리요. 공자가 살았던 당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만큼 대부인 장문중도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의 행위를 보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18. 자장이 묻기를 자문은 3번 벼슬을 하여 영윤이 되었으되 기쁜 빛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3번 쫓겨났을 때 성난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맡았던 영윤의 업무를 새로운 영윤에게 인계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이로다. 묻기를 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어찌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장이 또 묻기를 최자가 제나라의 임금을 살해하자 진문자는 가지고 있던 말 10승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또 그 나라를 떠났으며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떠나갔으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다. 그러자 자장이 또 묻기를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나라 대부 진문자는 대부 최자가 임금을 죽이자 10필의 말을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나라를 떠났는데 그가 찾아간 나라도 정치가 어지럽고 신하들이 충성스럽지 못하자 모두 최자 같은 인물들이라 말하고 떠나갔으며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곳의 신하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보자 역시 채자와 같은 인물들이라고 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장은 이런 내막을 말한 후에 집문자는 어떤 인물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19. 계문자는 3번 생각해 본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옮겼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2번이면 가하니라.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행하여졌을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의 지혜로움은 가히 미칠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가히 미칠 수 없느니라. 이 말 역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영무자는 위나라 문공과 성공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문공을 섬길 때에는 나라의 정치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어진 신하가 많았으며 영무자가 가장 지혜로운 신하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때에는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으므로 약삭빠른 신하들은 전부 물러나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무자만은 어리석을 만큼 꿋꿋이 나라를 지키며 불의를 행하는 무리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성공을 구해냈고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21.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야겠노라. 돌아가야겠노라. 나의 고향에 있는 제자들은 뜻은 크나 그 하는 일이 면밀하지 못하여 문체는 찬란하지만 재단하는 바를 모르느니라. 이 구절은 공자가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진나라에 가 있을 때 고국인 노나라로 되돌아올 마음이 생겨 한 말입니다. 당시 각 나라들의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고 분쟁이 심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과 학문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큰 뜻을 펴려던 공자가 벼슬을 얻지 못하자 현실을 원망하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와 숙제는 남의 지나간 악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지라 원망하는 이가 드물었느니라. 무왕이 은나라를 쳐서 천자가 되자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보다 500여 년 전의 일로 그 2사람은 절개와 청렴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들 2사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한 것은 소심했기 때문이며 수양산에 몸을 숨겨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은 것은 세상을 넓게 보는 아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등등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들 2사람에 대해 한마디 평을 했던 것입니다. 흔히 원칙주의자나 청렴결백한 사람들은 타인의 도덕적 결점에 엄격해 대인관계에서 원망을 빚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백의와 숙제가 비록 타협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남의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 처벌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너그러움이 있었기에 주변과 깊은 원한을 사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했느냐. 어떤 사람이 식초를 빌리거늘 그 이웃에 가서 빌려주었으니. 미생고는 당시 노나라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입니다. 이 장에서는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평판과 체면을 챙기기 위해 남을 기만하는 가짜 정직과 과도한 친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묘히 꾸며대고 안색을 수시로 변하여 남을 지나치게 공경하는 것을 자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을 가슴속에 숨기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자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노라. 25. 안영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너희들의 뜻을 말해보지 않겠느냐. 자로가 말하기를 탈만한 수레와 말 그리고 가벼운 털옷 등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그것들을 못 쓰게 된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안연이 말하기를 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는 것을 원하나이다.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은이들은 나를 편안하게 여기고 친구들은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며 젊은이들은 나를 그리워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장은 공자가 가장 아끼는 두 제자 자로와 안연, 그리고 공자가 각자의 인생 포부와 지향점을 밝히는 아름답고 문학적인 구절입니다. 자로는 물질을 초월한 의리와 호쾌함을, 안연은 자신이 베푼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면의 완벽함을, 공자는 나라는 주체를 완전히 비워낸 성인의 온정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철저히 자신을 비워내고 온 인류를 품어 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하도다. 나는 아직까지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집이 사는 고을일지라도 반드시 나와 같은 충과 신이 있는 사람은 있겠으나 나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제6편 옹야 인간의 품격. 이 편에서는 누가 군자인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인간인가를 계속 묻습니다. 이 무렵 공자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직 공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은 가히 남면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만하다. 중궁이 자상백자는 어떠냐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가하다. 소탈하니라. 중궁이 또 묻기를 거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데에는 소탈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역시 가능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거처하는 것도 소탈하고 행하는 것도 소탈하다면 너무 소탈한 것이 아니오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의 말이 그럴듯하구나. 옹은 공자의 제자 중궁을 친근하게 부른 이름입니다. 중궁은 덕행이 뛰어났으나 아버지가 천한 신분이었고 행실이 좋지 못해 출세에 제약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신분을 초월해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임금은 항상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면하게 할 만하다라는 말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 지도자의 역량과 그릇을 갖추었다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2.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서 누가 학문을 좋아하나이까?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아내가 있어 학문을 좋아하고 노여움을 오래 지니지 아니하며 허물되는 일을 2번 하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명이 짧아 일찍 죽은지라 그가 떠나간 지금에 와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3. 자와가 공자의 심부름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어 염자가 자와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보내줄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6마리 넉대를 보내주어라. 염자가 더 주기를 요청하자 16마리를 보내주어라 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셨거늘 염자는 곡식 80섬을 보내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이 제나라에 갈 적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털옷을 입었다고 들었다. 군자는 공공한 사람은 도와주되 부한이는 더하여 주지 않느니라. 원사가 가신이 되자 곡식 600섬을 주시거늘 그것을 사양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너의 이웃과 향당에 나누어 주어라. 원사는 공자의 제자로 안현만큼이나 청빈하고 안빈낙도하는 삶을 고집했던 강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연봉임에도 평소에 청빈한 소신 때문에 너무 과한 재물이라며 극구 거절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염구가 자활을 위해 지나친 특혜성 복지를 주려 했을 때 군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부자를 보태주지 않는다라며 엄히 통제했던 공자의 태도와 대조적입니다. 4. 공자께서 중궁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얼룩소의 새끼가 털이 붉고 뿔이 바르니 사람들이 비록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이 그것을 버리려 하겠느냐. 이 구절은 공자가 중궁에 대하여 논한 것입니다. 어미는 얼룩소이나 그 새끼는 얼룩소가 아니며 뿔도 바르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아비는 천하고 행실이 부정하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천박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만 똑똑하고 덕이 있으면 마땅히 세상에 쓰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마음이 석 달이 지나도 어진 것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겨우 하루나 한 달 동안 어진 것에 이를 뿐이니라. 6. 개강자가 묻기를 중유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묻기를 사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 만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는 모든 일에 통달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묻기를 군은 정사를 맡아볼 만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군은 재능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개강자는 노나라의 대부이며 중유는 자로를, 사는 자공을, 군은 염유를 뜻합니다. 7. 계시가 민자건을 비고을에 읍제를 시키려 하자 민자건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약 또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문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노나라의 대부 계시는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공자와 같은 성인도 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제자이며 덕행이 높기로 이름난 민자건이 계시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민자건은 두 번 다시 자기에게 그런 청탁을 한다면 문, 즉 제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은 노나라의 북쪽에 있으며 제나라의 남쪽 경내를 흐르는 강 이름입니다. 8. 배구가 병이 나자 공자께서 문병을 가셔서 스스로 창문을 통하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없구나. 천명이다.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안현 민자건 중궁과 더불어 공자 문화에서 덕행으로 이름 높은 수제자 연배구가 불치의 전염병에 걸리자 직접 문병을 가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오열하는 논어의 가장 가슴 아픈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법상 병자는 북쪽 창 밑에 눕고 문병원 임금이나 스승은 남쪽 창을 향해 들여다보는 풍습이 있었는데 연배구는 자신의 병이 흉측하고 전염성이 있어 스승에게 예의를 갖추기 어렵자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의 배려를 알면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창문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제자의 손을 필사적으로 꼭 잡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절망하는 인간 공자의 절규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도다 회여.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 거처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거늘 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회여. 대바구니에 초라한 밥과 표주박에 담긴 맹물, 그리고 누추한 거리를 뜻하는 단표 노항은 극심한 물질적 빈곤과 가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유명한 한자 성어는 안연의 안빈 낙도를 상징하지요. 10. 염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가 싫은 것은 아니나 힘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미치지 못한 자는 중도에서 패하기 쉬우나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느니라. 11. 공자께서 자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소인다운 선비는 되지 말아라. 12.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말하기를 담대 멸명이란 자가 있사온데 그는 행함에 있어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사가 아니면 제 방에 들어오지 않나이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지반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패하여 달아날 때는 뒤에서 적을 막았지만 성문에 이르러서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일부러 뒤에 처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구나 하고 말했느니라. 이 장은 자신의 위대한 공로를 가시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숨겼던 노나라 대부 맹지반의 지극한 겸손함을 공자가 예찬한 구절입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위나라 대부 축타와 같은 말재주가 없거나 송나라 공자 송조와 같은 잘생긴 외모가 없다면 오늘과 같은 난세에서 화를 면하기가 어렵겠구나. 위나라 대부였던 축타는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는 신령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유창한 말솜씨와 변론 능력으로 위나라 위공에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송나라의 공자였던 송조는 당대 천하가 다 아는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뛰어났을 뿐 도덕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장은 말재주나 화려한 겉모습만 숭상하고 진정한 내면의 도덕성을 잃어버린 타락한 난세를 비판한 공자의 서글픈 탄식이 담긴 구절입니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감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리오마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도를 경유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바탕이 교양을 이기면 거칠고 투박해지며 교양이 바탕을 이기면 거칠에만 화려한 가식적인 사람이 된다. 바탕과 교양이 조화롭게 빛난 연후에야 비로소 군자라 할 수 있다. 이 장은 형식과 본질의 조화를 강조하는 구절로 그 유명한 문질빈빈이 유래한 장입니다. 문질빈빈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양과 내면의 순수한 바탕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상태를 뜻하는 성어입니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함에 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재앙을 면하고 있는 것뿐이니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갖지 못하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를 말해줄 수 있지만 보통 사람 이하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이치를 말해줄 수 없느니라. 20. 번지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이득을 챙기는 것은 나중에 하니 이 정도면 인이라 할 수 있느니라.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장수하느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나라가 한번 변화하면 노나라의 수준에 이를 것이고 노나라가 한번 변화하면 올바른 도의 경지에 이를 것이니라. 개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문화적 정치적 경로를 당시의 대표적인 두 제후국인 제나라와 노나라의 비유에 설명한 구절입니다. 제나라는 신리 중심의 문화를 대표하며 바다와 접해 있어 상업과 무역, 공업을 발전시켰고 천하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효율, 패권만을 쫓다 보니 도덕성과 예법이 많이 퇴색된 상태였습니다. 노나라는 명분과 예법 중심의 문화를 상징하며 비록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약했지만 정통 예학과 명분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공자는 당시 천하의 문화를 주도하던 두 나라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이 비평을 남겼던 것입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니 그것이 술잔이겠는가. 이 장은 이름과 실상이 부합해야 한다는 정명사상을 술잔이라는 일상적인 물건에 비유하여 표현한 구절입니다. 24. 제아가 묻기를 어진 사람은 비록 어떤 사람이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준다면 그 말을 믿고 우물 속으로 따라 들어가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어찌 그러하겠느냐. 군자는 우물가로 가볼 수는 있어도 맹목적으로 우물 속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바보처럼 우롱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학문을 널리 배우고 그것을 예로서 단속하여 절제한다면 또한 도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니라. 26.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보시니 자로가 기뻐하지 않음에 공자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이 장은 공자가 당대의 스캔들 메이커였던 여인 남자를 만나고 오자 성격이 곱고 불같은 제자 자로가 불만을 품고 오해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공자가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생생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덕을 행함이 덕의 극치이다. 그런데도 이를 행하는 백성이 적어진 지 오래이니라. 28. 자공이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능히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인에만 머무는 일이겠느냐. 반드시 성인의 경지일 것이다. 성군이었던 요임금과 순임금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에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며 고심하셨다. 무릇 인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내가 일어서고 싶을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목적지에 이르고 싶을 때 남을 먼저 이르게 해주는 법이다. 가까운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니라. 옹야 28편은 옹야편의 마지막 장이자 논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자 자공이 던진 최고의 도덕적 경지인 성에 대한 질문에 공자가 답하며 유교의 핵심 사상인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즉 기소분료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